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계셨습니까? 네, 오늘 저 일주일 만에 나온 거 맞나요? 일주일 만에 나오신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2주 만에 나오지 않았나요? 아, 그런가요? 2주 만에 나왔나? 일주일 만에 나왔나? 헷갈리네요, 요즘에. 날짜가. 저도 손님들이 하도 자주 오니까. 네. 아니 어제 보니까 뭐 그 MBC 여기자입니까? 뭐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화제던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예. 국회에서 그랬습니까? 네네, 국회에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원래는 그 브리핑은 대변인이 하잖아요. 예. 수석 대변인이 하는데 제가 나오는데 제 쪽에 카메라를 들고 쫓아오더라고요. 예. 전 원래 당대표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길래 처음에 간단하게 뭐 예고 없던 인터뷰니까 통상 그러면 이렇게 한 1, 20초 정도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방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1, 20초 정도 답변을 하는데 계속 물고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뒤 스케줄이 있는데 답변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한 반복을 하더라고요. 네, 무한 반복을 해서 예. 그러더니 결국에는 저 차미까지 내려서 한 20분 이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강제 인터뷰를. 뭘 물어보던가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왜 협중 발언을 했냐. 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했던 거는 명백하게 특정 종족에 대한 특정 민족에 대한 혐오가 맞아요. 맞죠. 예, 혐일이나 현미를 했어요. 좌파 세력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을 죽창가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 명백하게 혐일이죠. 토착 외국. 네. 톡착 왜구 명백한 혐일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도 이 처리수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핵폐수라고 만들면서 이걸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었어요. 맞습니다. 네, 장애 집회를 열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네 핵폐수네 이거를 먹으면 죽네 기형아를 낳네 해산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네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수산물 시장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러다가 본인들이 목포 횟집에서 회 먹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게 혐일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후쿠시마 처리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한 번도 얘기도 안 꺼내잖아요. 네, 핵폐수가 갑자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짜잔하고 청정수로 바뀐 거예요. 청정역이 된 모양이죠. 청정역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완벽한 거짓 선정선동에 의한 혐일 감서를, 혐일 정서를 지금 자극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혐일이라고 해야죠. 이런 것들을 혐일이라고 해야지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IAEA 사무총장이 대한민국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키 고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이런 게. 지금 외국에 지금 이게 사절단이거든요, 일종의.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양키 고음을 공항에서 2시간 동안이나 발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자, 이때 지금 대한민국 경찰 제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지금 우리들이 돌이켜봐야 된다. 이건 지금 혐일을 막 조장했던 건들이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현미를 조장했다. 현미를.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미국 대통령들의 이 포스터 같은 거를 불태우고 미국 성조기 불태우고 하는 것들을 매년 관례 행사처럼 해왔었고. 해리스 뭐 여기 네. 뭐좀 그럼요. 수염박아 놓고 막 뜯어내고 뭐 이런 거 그 있잖아요. 미 대사관에 또 쳐들어가기도 하고 쳐들어가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수십 년간 이어져 왔는데 이런 것들은 다 평화 시위로 둔갑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혐일이다. 자, 왜 혐일이라고 하냐면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렇죠. 민족 자체에 대한 혐오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했던 것은요. 정확하게 무비자 입국이라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불안을 가져오거나 국민한테 위험이 있을 요소에 대해서 안내를 한 거예요. 자, 이건 정책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되죠. 그렇죠. 정책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미 정책이 잘못됐다. 이것도 비판해야죠. 비판할 수 있죠. 대일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것도 비판해야죠. 그럼 대중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거 당연히 비판해야죠. 근데 갑자기 이걸 비판했더니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혐중으로 몰라 그래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국회에서도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던졌는데 저쪽에서 강한 방어 기제가 작동되면서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여기가 집중 공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지금 무비자 입국, 캄보디아 건, 김현지 이런 건들은 지금 이쪽에서 뭔가가 있다라고 보고 공격을 더 파고 들어가야지 맞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제 계속 도드리표 찍었던 것은 왜 혐중 발언하세요? 왜 이건 혐중 아닌가요? 중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 거 아닌가요? 중국인들을 잠재적 여기 뭐 전염병 확산자로 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계속 같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 사실 이런 건 인터뷰하려면 공부하고 와야죠. 공부가 안 돼 있던데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와야 예의죠. 인터뷰도 신청을 해야지 예의고. 그렇죠. 그렇게 긴 시간 할 거면. 근데 지금 비자 입국, 무비자 입국 차이 얘기를 했더니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한 거래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했던 것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금 지지자분들이 이 부분이 나오면 잘 대화를 못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허용되었던 것은 스타보버입니다. 스타보버. 당시에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중국에 들어올 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상호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 우리 중국인들도 니네가 무비자 입국으로 받아줘. 근데 이쪽에서 무비자 입국을 먼저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외교상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무비자 입국을 해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중국은. 아무리 봐도. 땅은 넓은데 전염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료시설도 우리처럼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중국인들의 이 재무 상태들도 불안정해서 여기 온 불법 체류할 확률도 높고 이런 것들이 또 범죄자들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자, 그러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한 것이냐면 스타보바 환승 입국을 일부 허용한 거예요. 그럼 스타보바에도 레이오버가 있어요. 24시간만 체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스타보바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것은 3일간 체류할 수 있게끔만 허용한 겁니다. 자, 3일간. 이것도 대다수가 크루즈 여행객들이에요. 크루즈 여행객들이라 이 크루즈 여행이 비싼 건 수천만 원에서 평균 가격이 4,500원 합니다. 이게 밀입국 가격보다 비싸다고요. 부자들만 타는 거라요. 부자들만. 그러다는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이게 제가 퍼센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0. 몇 프로도 아니고 0.00 몇 프로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불법 체류 그 확률이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부자들, 크루즈 여행을 할 수 있는 부자들이기 때문에 이 3일 동안 진짜로 돈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건 사실상 스타보버를 3일간 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절한 것과 똑같다라고 봐야 돼요. 거절한 것과 똑같다라고 봐야죠. 자, 근데 지금 이재명이 한 지금 무비자 입국은 완전 결이 다른 거다. 완전 결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정보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 우리가 지금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모 의원실에서 지금 이제 정보 요구를 해서 들어온 자료입니다. 그 대전 불난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때 지금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체류지 정보 같은 것들을 법무부에서 뭐라고 했나요? 다 수기로 적게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수기로 적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계속해서 했더니 결국에 나온 얘기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주소를 적어낸다. 근데 그 주소가 맞는지까지는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가짜는 그냥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막 들어오겠네. 막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여행사로부터 입국 중국인 등 주소를 받은 서류 사본도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 제출하라는데 제출 못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결국에는 거짓 해명을 했던 겁니다. 지금 법무부가 입국 주소 입력 시스템 에러 때 주소 수기로라도 받고 있다라고 분명히 언론들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거짓 해명이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왔던 중국인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확인조차도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정확한 거다. 정확한 정보인 거다. 자, 이러놓고 지금 이게 파고 들어갔을 때 문제가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 좌파 언론들이 이것을 혐중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은 정책에 대한 비판인 것이고 이때까지 좌파 세력이나 민주당이 해왔던 것이 민족주의적인 현미 행위들이었다. 인종주의자들. 네, 인종주의자들이죠. 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본인들이 혐의를 가지고 30년은 눌고 먹었어요. 30년을 이걸 표몰이를 했어요, 이걸로. 근데 야, 이게 혹시 반중 정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것을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다. 반중 정서로 실제 이게 표를 잃는 게 아닐까?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다. 왜? 돼지 눈에 돼지만 보이거든요. 자기들이 써먹었던 방식인데 우리들은 정책 비판을 했을 뿐인데 자연스럽게 반중 정서가 좀 이뤄지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이거 정확히 얘기 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반중 정서를 자극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요. 국민들이 싫다는데, 네, 국민들이 지금 이거 범죄가 일어난다는데, 내가 지금 피해를 받았다는데,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배변 아무데나 누는 걸 봤다는데 지하철 안에서도
난동 피우는 거 봤다는데 호텔 카지노에서도 난동 부리는 걸 봤다는데 국민들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고 아니야 중국인 그런 사람들 아니야 무비자 입국해도 괜찮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더 반중 점사가 커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이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네, 근데 이걸 본인들이 지금 이제 출구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을 할 건데요. 제가 이거는 이 부분은 정말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반드시 이게 무비자 입국 정책 철회하라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우리들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어제 그 장면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MBC 기자 맞죠? MBC 기자 맞습니다. 예, MBC 그 여기자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니 본인이 이야기해 보시라고 전자발찌 찬 사람이 자기 집 옆에 이사 오면 그 반대하지 않겠냐고. 그건 근데 어떻게 잘못된 예래요. 자, 잘못된 예가 아니죠. 지금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면 지금 이거 범죄 경력도 조회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 신상을 달라고 했다. 이거 개인정보라서 못 준대요. 중국인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준다 이겁니다. 중국인 개인정보를 한국 정부가 보호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국회의원실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종목 범죄별로 인원수를 파악해달라. 예, 예를 들어서 살인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예, 그리고 성범죄도 있을 것이고, 폭행도 있을 것이고, 절도도 있을 것이고. 자, 인원수만 알려주는 거는 개인정보 아니지 않냐. 다시 물어봐라. 라고 했는데, 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심을 가져야지 맞죠. 자, 잠재적 범죄자라는 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국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이런 강력 범죄를 계속해서 해왔던 사람들을 왜 걸러냅니까, 그러면? 왜 비자라는 제도로 각 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은 받지 않겠어라는 비자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까? 이거 세 개뿐이 없어요. 신원이 부정확한 사람들을 막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막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범죄자들을 막아나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주요 원인으로 지금 비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무비자면 이 세 가지가 뚫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뚫리는 겁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 상식을 왜 설명을 해야 되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중국 마피아들도 막 왕창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라 지금 기자잖아요. 기자한테 왜 이걸 설명해야 되냐고요. 네. 정식으로 뽑힌 기자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비자 입국과 무비자 입국의 차이가 명확한 것이고 이들은 계속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는데 진짜 돈 쓸 사람들은 비자 받고 온다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죠. 그렇죠. 네.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비자 그거 발급받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럼 비자 발급받고 온다. 근데 지금 도대체 무비자여야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어야지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여기에서 지금 더 나가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이 무비자 입국자들의 운전면허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중국은 이 세계 협약이 안 맺어져 있어요. 중국의 운전면허증은 세계에서 통용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걸? 지금 이게 중국인들이 만약에 무비자 입국한 사람들이 재무 상태 안 좋은 사람들이 사고 내고 가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가요, 이거? 한국인만 고스란히 피해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사전에 막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운전면허증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래서 신중하게도 검토하지 말라라고 네. 했거든요. 그 신중하게도 검토할 부분이 아니에요. 기사 봤습니다. 네, 신중하게도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계속해서 혐중, 반중몰이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김민수라는 사람이 혐중 정서가 있어서 이걸 한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중국에 대한 혐오 발언을 한 적 단 한 번도 없다. 중국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해야지. 근데 혐중 정서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건 대래 민주당이다라고 봅니다. 민주당과 레거시 언론이 이걸 끄집어 올리고 있다. 지금 이 무비자 정책이 내년 6월 30일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렇게 길게 끄는 배경이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이건 예측이죠. 예측인데 지금 확실한 거는 이 법무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이건 지금 중국인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준 것과 같다. 지금 대한민국 일부에서는 중국인들이 한국인 나가라라고 지금 시위하는 것도 장면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인 나가라라는 시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자,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 개선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치안을 나락으로 보내고 국민 안전을 정말로 위험 속에
위험 속에 존재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국가가 아니죠.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건 지금 자국민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자국민 혐오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국민 경시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할 요소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만약에 범죄자들이 일단 전과자들이 우리 단지에만 온다라고 해도 이거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나요. 자, 근데 이건 신원이 특정돼도 그래요. 이 사람들은 추적이 돼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다 온 사람들인지 뭐 하다가 온 사람이 수가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국에 대한 부분은 작은 피해든 큰 피해든 있으신 분들은 끊임없이 SNS가 됐든 여기 이영풍 TV가 됐든 다 제보를 해주십시오. 제보하셔야죠. 제보해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게 다 모아져서 이 폐해가 얼마나 큰지가 알려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지탄받을 수 있다. 대국민 지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 만나고 오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 같이 가셨잖아요. 네네. 좀 짧은 10분? 10분이죠, 그죠? 그 장면을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잘 계시던가요? 일단은 제가 제 뭐 개인 SNS 스레드에는 좀 올려놨었었는데 예. 거기에는 정확히 뭐를 올려놨었냐면 제가 특별 면회를 3번 거절당했던 신청서를 올려놨었고, 그렇죠. 또 일반 면회 2번 거절당했던 이 신청 자체가 막혀 있는 이거를 지금 총 5개를 이제 올려놨었었는데 예. 면회가 계속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면회에 대해서 대다수 보수 지지층들이 그래도 이 우리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과의 약속을 지켰던 부분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여기서 비판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가 특별면회를 처음 신청할 때부터 제 마음대로 신청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거기에 진짜 대통령의 최측근 변호사가 계세요. 예. 거기와 통화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면회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건 결례잖아요. 예. 대통령님의 의중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예. 네, 내가 특별 면회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님의 의중을 확인해 달라라고 해서 이게 대통령님께서 김민수 언제든 와도 좋다라고 해서 면회 신청을 했던 거고요. 어허. 이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신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부 변호사들의 말은 잘못됐다. 네. 변호사가 신청을 직접 넣어줬습니다. 네. 변호사가 직접 신청을 줘줬는데 이게 지금 당연히 신청이 될 걸로 봤거든요. 예. 변호사도. 근데 예. 변호사도 신청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게 불어가 떨어져서 당황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번 더 해볼게라고 예, 예. 하고 제가 또 별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근데 또 불어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하. 두 번째 불어 때는 여기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좀 공론화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첫 번째 이게 공론화되면서 좀 전화 문자들이 많았나 봐요. 왜 면회를 막냐. 예. 하고 두 번째가 이게 면회가 거절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특별 면회는 도저히 안 되나 보구나 해서 제가 일반 면회를 신청하는데 예. 이 일반 면회는 또 제가 사실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꼭 예. 저희들도 예.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 칸막이를 두고 이 좁은 공간에서 대통령님 면회를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거라도 하는 것이 나을지 이 역시도 또 변호사랑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 대통령님께서 싫어하실 수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대통령님 의중을 물어봐 달라. 여기에서 또 장동혁과 김민수는 언제든 와도 좋다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아하, 네. 예. 회신이 있어서 일반 면회를 신청했는데 일반 면회가 들어가면 날짜가 체킹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아예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죠. 그때 일반 접견도 안 된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허. 네, 그리고 이것이 너무 황당하다라고 해서 변호인도 황당하다라고 해서 일반 접견을 왜 막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허했는데 이 사람들의 면회를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또 다시 신청을 합니다. 어허. 또 다시 신청하는데 또 막힙니다. 네, 그리고 특별 면회를 다시 한 번 더 신청했어요. 이건 읍소였어요, 거의. 예. 그냥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진짜로 간절하게 그냥 써서 글을 써서 이걸 올렸는데 이것도 또 불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 이제. 전 5번이죠, 총. 특별면회만. 특별면허 3번. 예.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 사이에 장동혁 대표님 역시 특별면회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하면은 당연히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막았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렇네요. 그러다가 지금 일반 접견이라도 허용이 돼서 그날 이제 정확히 대표님과 저랑 이렇게 대통령께서 와도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10분간 면회를 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이거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더 이 스토리가 있군요. 비하인드 왜냐하면 스토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은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굳이 하지 않고 이 진행됐던 건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말을 많이 해도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나 혼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막 썰풀듯이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잘 계신지 그 법정에 나온 모습을 보면 굉장히 수척하고 머리도 짧게 깎으시고 뭐 볼살도 많이 빠지고 안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런데 직접 만나 뵈니까 어떻던가요? 좋으실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좋으실 수야 없고 그 안에 누군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날 그리고 장동혁 대표와 제가 일반 면에 똑같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예, 예. 네, 그러면 그 국민들께서도 누군가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희를 봤기 때문에 이게 뭐 미리 알려질 수도 있었죠. 미리 알려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혹시 면회를 갔냐.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제보하거나 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한 분들도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언론엔 나지 않았었을 뿐이다. 그리고 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너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지켜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 네. 그럼 대통령께서 뭐 특별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뭐 한두 마디 정도 좀 전해주실 수 방금 있어요? 제가 말했던 게 핵심 포인트다. 네.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역시도 사실 장동혁 대표께서도 굉장히 짧게 한두 줄 정도를 적었고 저도 이 대화 내용을 한두 줄 정도 적었는데 이것 역시도 밖에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또 그 교도관들이 참석하고 있거든요. 뭐 모든 대화에는 제한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핵심 내용은 자유 대한민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 장동혁 대표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접견한 것은 장동혁 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저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접견하러 간다라고 한 약속이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이 지켜진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고 도의를 지키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전직 바로 대통령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데 범죄자가 아닙니다. 수사 중인 겁니다. 그렇죠. 예,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거예요. 범죄 확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회조차 막는 거 이거 사실상 인권 유린에 가깝습니다. 인권 유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도의적으로도 당연히 대통령 배하지 맞는 것이고 또 지금 한 당의 당 대표예요. 제1야당이 당 대표가 그리고 최고위원이 우리가 지금 이 선거 기간 중에 질문이 들어왔던 어쨌든. 우리는 면회를 갈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지금 당원들과의 약속이다. 우리를 찍어주신 유권자의 약속인데 정치인이 약속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 접견한 걸 비판하는 거는 오케이 뭐 정치적인 공세다. 뭐 오케이 뭐 그렇게 뭐 이야기할 수 있겠다. 정치적인 공방이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아니 왜 거기 가서 이 국민의힘 세력을 나락으로 빠뜨리느냐 또는 뭐 특별 접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 접견을 왜 하느냐는 정말로 이해하지를 왜 안 했냐는 얘기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고요. 그래서 해석이 불가합니다. 안 되잖아요. 신청해도 안 되잖아요. 신청을 수차례 해도 안 됐고 그건 저만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가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변호사가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 거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고 응답을 받아서 일반 면회로 돌렸던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 대통령님의 의중을 여쭈었다. 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 의중을 여쭈었다라는 것이 팩트이고요.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조국, 송영길, 윤미향 이들이 재확정을 받았을 때 그 당에서 면회 간 사람 없는가? 네, 그들은 유죄 확정자였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아주 지저분한 횡령 공범이고 면회 가신 분들이 네. 그리고 부정입학 공범이고 돈봉투 사건의 공범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예, 유죄 확정이 난 사람들도 당당하게 면회 다녔는데 우리 대통령이 지금 유죄 확정자입니까? 면회 못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면회를 가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는 상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란을 일으키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당이 5만 일에 민주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민주당 이재명은 12개 혐의로 5개 재판 받던 중이었는데 배임죄 확정 범이라고 불러야죠. 그렇게 공격하세요. 우리 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공격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확정범이라고 이재명을 공격하세요. 그런 공격을 하지 않죠. 특히 지금 아까 이 황금 같은 국정기간에 왜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지금 김현지나 캄보디아 사태나 중국 무비자 입국이나 그리고 군인들의 연쇄 죽음이나 우리나라 해경의 죽음이나 무항공항이나 팔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집중을 했길래 여기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요, 자기들이 집중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내가 지금 민주당을 어떻게든 공격할 거야. 얘네들 잘못을 찾을 거야 하면 민주당만 눈에 보이는 거고. 내가 국민의힘을 어떻게든 공격할 거야. 장동혁을 어떻게든 공격할 거야 하면 이 사람들의 행적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행적까지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목소리는 내부에서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된다. 내부에서 당연히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러한 여러 목소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또 저보다 너그러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셨지만은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전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 사건으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될 때 그때 민주당 배지들이 어마어마하게 한 30여 명이 나와가지고 백합꽃 전달하고 뭐 성경 전달하고 아주 난리를 쳤죠. 쇼를 한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은 뻔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많이 하지만 민주당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동료나 내 집단을 공격하면은 분노한다. 그렇죠. 근데 보수는 나를 공격하기 전까지는 분노하지 않는다. 자, 이 사람들은요, 집단이나 우리의 상징 같은 존재가 공격받으면 결국 이 공격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잘못을 해도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미화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온 의원들이 다 한꺼번에 이건 집중 사격을 해요. 집중 보호를 합니다. 예. 그럼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게 잘못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혼란을 느끼는 겁니다. 예. 너무들 한꺼번에 막 이걸 방어하니까. 예. 근데 우리는요, 저쪽에서 진짜가 아닌, 아직 팩트가 아닌 걸로 공격이 들어와도 다 수수방관해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아닌데도 국민들이 의심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거 보니까 팩트구나 저거. 이게 싸움이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싸움이 돼요.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리고 지금 더 말을 말겠습니다. 예. 제가. 아니 네. 그 주식시장 뭐 이야기한 거 어제 기사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발로 떴어요. 뭐냐니까 쉽게 하면 우리 그 이 방송에서 한번 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 꺼지거든요. 그렇죠. 통상 그죠? 시장에 있는 돈이 환율이 올라가도 그죠? 마찬가지죠. 환율 올라가도 주식시장은 침체되는데 이 주식시장이 지금 화랑이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사들이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되게 단순해요, 사실은. 제가 이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가 어떤 쪽이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고 계속 얘기했지만 이건 선행지수라고요. 네. 선행지수인데 그때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좌파 세력들은 이 말을 편집해서 잘 써요. 제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도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야, 이렇대. 중국 때문이래. 또 이렇게 포장을 하죠. 근데 이 가능성 없지 않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그 가능성이 진짜로 없지 않다. 왜냐하면 선행지수인데 기업들이 나아질 여건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도 어떻게 타결될지 보이지 않는다. 네,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어떻게 될지 보이지가 않는다. 예. 지금 부동산 올라가면 주식에 투자라는 이상한 망언한 사람도 있던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지금 문재인 때처럼 막 풀리지도 않았다. 예. 자, 그럼 주식은 왜 올라가느냐? 금리도 올라가는데. 금리가 떨어져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은행에 두면 이자 얼마 안 되니까 주식 시장으로 간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금리가 높은데 이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네. 환율이 높은데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간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데 누군가가 사들이고 있구나 해야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이렇게 애들 얘기하더라고요. 4차 산업과 뭐 미래 뭐 비전이 지금 어떻고 AI 시대에 지금 큰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온다. 아니 본인들 계속 국장 못 믿는다고 미장에 투자하셨잖아요. 이때까지.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왜요? 이때까지 미장에다 들어갔었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국장에서 미장으로 옮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시장 불안하다고. 자, 근데 지금 왜 국내 시장이 이렇게 미친 듯이 폭주를 할까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한 번 정도는 해봐야죠. 그럼 중국이 지금 대한민국 채권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 자, 그럼 채권만 사들일 것이냐? 채권만 사들이는 게 맞는가? 물음표 한번 해봐야죠. 부동산도 사들이고 있는가? 주식도 사들이고 있는가? 왜 중국이 다른 나라에 했던 패턴들을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네,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럼 이것이 단기적으로 혹은 단중기적으로 주가를 견인할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제가 말했던 것은 주가의 리스크를 얘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리스크를 얘기했습니다. 정확하게. 예. 네, 국가 몇 개가 타국의 지분으로 넘어가서 이 포지션이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업 몇 개가 빼앗기면은 이것은 대한민국을 뺏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타 정권에서 한번 나왔던 것인데 당시에 삼성전자 한주 사기 운동 기억나세요? 예. 이게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삼성전자 한주 사기 운동. 예. 네.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대한민국에서 삼성 지키자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을 지켜내자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중국 자본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막연하게 문제 없어라고 할 게 아니죠. 이게 비이성적이죠. 혹시라도 불법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지 맞죠. 왜 이 주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폭등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가능하니까 저도 가능하다고 봤으니까 계속 재판 속개를 외치고 있죠. 예. 재판 속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중요한 일이냐면 제가 법관님들께 계속 용기를 내달라고 했던 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결국에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지금 사법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개혁이 전혀 아니죠. 사법을 장악하기 위한 사법 장악 시도죠 지금. 예. 자, 그러면 여기 대법관의 수를 증언하겠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실질적으로 다시 심판하는 사심제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그럼 이 핵심에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다 분쇄시키겠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이 사람을 죄를 묻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고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들을 이렇게 증언하면서 이걸 이재명이 다 채워놓고 나간다?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바뀌는 겁니다. 이재명의 말이 곧 법이요. 민주당의 말이 곧 법인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죄는 이제 앞으로 물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장들이 빠르게 사실은 재판 속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속개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이재명 당선 무효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진짜로 이거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제가 계속해서 재판 속개만 한 달 이상을 외쳐왔는데 재판단에는 이거 외에는 이 방법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명확하게 이재명 정권을 끄집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재판 속개, 제가 최고위원 발언할 때마다 마지막에 재판 속개, 재판 속개, 재판 속개를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빠르게 이재명 정권을 마무리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소 읽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네. 소가 이미 없어요. 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자유를 잃고 법치를 잃고 대한민국을 잃은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법관들께서 의식 있는 법관들께서 진짜로 용기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법관을 응원해 주셔야 되고 국민의힘은 법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세 박자가 이루어지고 법관들이 용기를 낼 때 우리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일이 된다. 그리고 법관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렇게 영상 편지처럼 지금 한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용기를 내주십시오. 여기 법관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 순간을 분명히 목도하고 계신데 이 순간을 놓친다라고 하면 법관의 영예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무너집니다. 이때는 진짜 더 이상 법치가 아니라 법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거를 원하는 법관님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용기를 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네. 예. 오늘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나요? 지금 그 가시기 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세요.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오고 나서 당의 지지율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에 있고 예. 또 지방선거에 대한 추세들도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장동혁 대표가 대선 후보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기록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추세가 증명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자, 이렇게 될수록 맞부딪힐수록 레거시 미디어가 중원입니다. 싸움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원으로 나가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원의 여론을 뒤집으면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재판관 분들께서 유튜브를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재판관 분들께서 스레드를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인스타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분들이 주로 대하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 신문의 댓글들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론이잖아요. 근데 여론이 안 좋네 하면 본인들이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게 중원의 싸움이다. 중원의 싸움인데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진짜로 간절하게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중원으로 나가셔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원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긴다. 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은 백지원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우리 카메라 좀 잘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조금 화도를 잘 맞춰주세요. 네. 자, 우리 백지원 대변인님, 네. 윤석열 대통령 연애관계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아무 문제 없죠. 예.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금 뭐 김재섭 의원, 정성국 의원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이런 것만 하려고 정치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정치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이분 탄핵 정국 때도 생각해 보면 뜬금없이 제도 탓하면서 내각제 개헌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네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김종인이라거나 이런 노회한 정치인들의 앵무새 같은 역할만 했고 지금 이번에도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런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일인데 이걸 문제로 만든 다음에 이에 반대한 본인들은 또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개혁적인 세력이다라고 선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쇼를 했다라고 저는 느꼈는데요. 그런 방법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가는 거는 장동혁 대표가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계속해서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다가 이번에 다녀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당 내에서 민주당과 똑같은 언어로 당 대표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속담에도 나오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팔은 안으로 굽는 게 상식인데 팔이 밖으로 굽어버리면 그거 사고 나는 거거든요. 팔 부러지거든요. 네. 지금 김재섭이나 뭐 김용태나 정성국이나 대부분 다 뭐 한동훈과 관련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분들인데 팔이 밖으로 굽어버리는
이런 사태를 초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정성국 의원은 사실 이분의 이름을 모르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임에도 눈에 띄는 어떠한 예. 행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어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면회 반대인 것이고, 지금 여기에다가 이야기했던 게 뭐 당을 나락으로라는 좀 극단적이고 과격한 표현까지 썼는데요. 정말 우리 당을 나락으로 보냈었던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한동훈 체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끝도 없이 추락했던 지지율을 한번 복귀해 보시길 바라고, 한동훈 체제에서 단수 공천 받았던 정성국 의원께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당원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분란을 일단 만들어서 거기에서 따라오는 반사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치 질에 불과하다라고 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는 저런 정치 세력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국민의힘에는 저런 스스로 자해하는 자기가 속한 정당을 스스로 자해하고 네. 증오하고 비난하고 비판도 아니에요. 그거는 비방하는 네. 저런 정치 세력이 왜 국민의힘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좌파 정당은 완전히 이념 결사체입니다. 인정. 근데 우리는 정당은 근데 원래 이념 결사체여야 하는데 예, 예. 우리는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인물들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내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사실 그런 사람들 출처를 보면 보통 세습이거나 내포 기득권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좌파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마치 깨어 있는 것처럼 선민의식을 부여해서 본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에 대해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은 극단 세력으로 몬다거나 부정적인 세력으로 몬다거나 하는 행위들이 당내에서 계속 있어 왔고요. 예. 이게 최근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봤었지만 그런 세력들이 계속해서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의 기강이라는 게 정립이 잘 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종북 주사파들의 그런 사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기회주의자들이라고 하기에는 거기는 보다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우리는 그 민주당 주류에 끼지 못한 떨거지들이 우리 당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민변 출신이라거나 JTBC 출신이라거나 누가 봐도 정의당에 어울리는 정체성을 가졌는데 특혜를 받아서 2번의 비례공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이 마치 본인들이 뭘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것처럼 계속해서 행세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가장 많은 특혜와 수혜를 받은 기득권들입니다. 그래서 이 틀을 지금 깨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여론조사한 것도 이렇게 좀 그동안 추이 한 2달간의 추이를 보면은 장동혁 당대표가 차기 정치 지도자 또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계속 지금 1등이 나오거든요. 네. 뭐 여야를 통틀어서 네.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지금 일단 대선이 아직 많이 남은 기간에 예. 이제 나오는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도. 네, 그만큼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적인 소용돌이를 겪는 중에 스스로 이제 선택해왔던 정치적 선택들이 국민들께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가령 탄핵 정국에 있어서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의 당선이 되고 나서도 지금 국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과 당원이 지지해서 뽑았고 국민과 당원이 기대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굳이 저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시비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건강한 정치 세력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온 인물 중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진숙 위원장이 네. 지금 그 최근에 한 일주일 사이에 네. 여론조사 이 결과에 잡히기 시작했는데 네. 이번에 저희들 오늘 발표한 그 방송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한동훈이를 거의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번에 뭐 체포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알려져서 그런가요?
저는 그 전부터였던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탄핵을 겪기 전에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시고 나서도 최민희 의원 같은 민주당 세력들, 악랄한 민주당 세력들에 의해서 과방위 현장에서 공공연히 모욕을 당하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식으로 괴롭힘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또박또박 목소리를 내오셨었고요. 또 탄핵 정국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각이 결국엔 됐지만 예. 그때 그 재판장에서 말씀하셨던 발언 내용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을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원칙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가까웠다. 그래서 공직자 신분에도 이미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출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체포되기 전에도 계속해서 민주당이 이제 탄핵이 안 되니까 모욕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뭔가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들에 휘말리지 않고 계속 이제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가 국민이 기대했던 모습인 것이고 또 체포당하는 순간은 정말 국민들께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았던 모습들에 있어서 이제는 공직자에서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존경할 수 있는 인물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동훈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뭐 대권 주자로선 전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고요. 예, 예. 그나마 있는 지지율도 굉장히 조작된 지지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작됐다라는 것이 뭐 수치를 조작했다라는 개념보다도 정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지만 본인의 외적인 부분들을 상품화해서 노인 여성들에게 어필을 예. 해서 그런 것들을 지지 동력을 삼아왔기 때문에 무효하다라고 보고요. 예. 또 특히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중도 확장력이라는 것도 예. 정말 없습니다. 비호감이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서울시장 지지율 같은 것들도 보면 1위 오세훈 시장이고 2위가 나경원 의원님 예. 그리고 3위가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이 거의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야. 나경원 의원님이 10몇 %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선출직으로 국민이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물이 됐기 때문에 대권 주자로는 더더욱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한동훈의 인기는 쭉 빠지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 백지원 대변인 말씀처럼 그냥 정치 접으시고 그냥 서초동에 사무실이나 내고 생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이거 그 장동혁 대표가 지난 17일이죠. 금요일 날 네. 당무감사위원회 가서 당 게시판 관련해서 좀 엄정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 국감 끝나면 할 것 같습니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냈다라는 거는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나.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도 이전에 있었던 당무감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친한계로 이야기가 많이 됐어요. 한동훈과의 관계라거나.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방치하면 우리가 어떻게 드루킹을 비판을 하죠? 어떻게 김경수를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 당원 게시판 안에 글을 썼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비판을 할 게 아니고 예. 이걸 가지고 유착관계에 있는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전체 당원의 여론인 것처럼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론 왜곡을 하고 그 여론 왜곡의 목적이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해당 행위에 준하는 행태였기 때문에 명명백백히 밝혀서 정말 일가족 동명이인인 것인지 그리고 정말 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인지도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뭐 영구 제명이라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들이 징계 조치들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참 이 정치 쇼하는 게 좀 야 저렇게도 쇼를 하는구나. 네. 김병주 같은 경우 뭐 청년들 구출한다고 뭐 사진이 찍혔는데 그 청년 아무리 봐도 이 취업난에 시달려 가지고 아주 어렵게 취업해서 캄보디아 간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청년들이 2030 청년들이 힘들지만 국내에서도 어렵게 취업난을 이렇게 뭐 버텨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청년들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
그렇죠. 근데 취업난과 이걸 굳이 전 엮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 범죄 이슈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 범죄 이슈에서 중국을 숨기려고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현장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지만 중국 예. 범죄 세력에 의한 사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계속 중국 범죄 세력을 가리려고 하고 캄보디아 정부랑만 싸우는 것처럼 하는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뭐 김병주 의원이 이야기했던 청년 3명은 가해자에 더 가까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물을 지금 본국에 송환한 것뿐인데 이걸 가지고 구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추하는 거죠. 네, 딱 공산주의자들이 정말 잘하는 왜곡과 거짓말 그리고 허위 선동의 정점이 있었던 장면과 유사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걸 가지고 김병주 의원이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한 게 조금 더 거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교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예. 네, 그 범죄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가까운 장면을 마치 정부가 대단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우리 억울한 국민을 구출한 것처럼 허위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비판들이 이미 쏟아지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취업률 이야기를 하면요. 예. 또 그 외국인 특혜라거나 다문화 전형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입시와 취업에서 중국계가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저는 이게 왜 우리나라의 공간이 이렇게 없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조민 같은 사람도 너무 많고 말씀드렸던 다문화 전형, 뭐 화교라거나 중국인들의 특혜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너무 큽니다. 그런 것들만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가 제공될 공간은 이미 충분하지 않았나. 그리고 각 대학들 뭐 국제처나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외국인 취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 전반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현희 의원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현희 의원은 발언에 있어서 딱히 깊이 숙고하지 않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그냥 떠벌리는 모양이죠. 네, 나르시시즘이 좀 많은 인물 같고 이게 선거를 할 때도 예. 무슨 해바라기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습니다.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 꽃을 붙이고 다니기도 했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지금 뭐 특검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슈를 이야기할 때에도 뭐 국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예. 공격할 때에도 인터뷰 중에 뭐 국회의원은 지금 사무실이 45평인데 예. 대법원장은 뭐 75평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공격을 한다고 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죠? 제가 그 45평이 그러면 좁아서 75평처럼 늘려달라는 건지 아니면 대법원장 방도 45평으로 줄여달라는 건지 국민들이 듣기에는 45평보다 더 좁은 집에 살고 있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게 도대체 어떤 소리로 들릴지 아무 고려가 없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예. 중국 범죄 카르텔 그리고 지금 프린스 그룹이라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력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럼 그 세력이 일단 문제인 것이고 물론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뭐 방치를 했었는지 어떻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알아봐야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라는 발언을 개개인이 입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현희 의원은 뭐 서영교 의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은 그냥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떼쓰는 듯한 장면만 보이면 그게 정치적 발언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민주당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이런 돌발 발언 같은 것들은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 상대적인 개념이지만 네. 법사위에 지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네. 참 잘 싸우고 계시죠. 네. 정말 그 어떤 그 국감 투쟁 네. 나경원 의원 보시면서 좀 이 투쟁의 어떤 정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경원 의원, 신동욱 의원 이렇게 특히 현장에서 활약은 그 두 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면서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싸우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자신감을 좀 많이 다시 얻으신 것 같지만 네. 두 분 모두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현장을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무례하게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이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좀 당황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당황하지 마시고 더 강력하게 혼을 내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영교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비아냥거립니다. 예. 항상 비아냥거리고 정말 목소리 제일 크신 것 같아요. 예. 소리만 지르시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얼마나 또 불쾌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냥 소리만 지르는 사람에게 뭐
지지 마시고 우리는 논리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의감으로 또 사명감으로 또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분과 논리는 모두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지금 해주셨던 것처럼 자신 있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뭐 민주당 의원들이 정작 이 캄보디아 사태를 네. 뭐 청년 취업난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네. 이재명 정권이 뭐 청년 일자리 창출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문입니다. 사실 예. 이렇게 된 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 인국공 사태 제 또래들 다 기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아, 네. 저도 기억해요. 네, 그게 아주 불공정을 그냥 제도적으로 아예 확정지어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후폭풍이나 부작용들이 따르고 있고요. 인국공 내부에서도 예. 따르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때 이제 눈속임용 일자리 늘리기를 하려고 공무원 수류와 공기업, 공공기관 해서 뽑는 인원을 그때 대거 확대해 버렸습니다. 맞아요. 그게 몇 년치를 끌어다 쓴 거예요. 맞아요. 10년치를 끌어다 써버렸다 보니까 정작 이제 취업을 해야 할 학생들이 취업을 딱 하려고 했을 때 TO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호학번부터 18학번, 19학번까지가 지금 완전 피해자 학번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지금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좌파 정부는 기업 일자리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국에 가게 되고 그렇지. 공무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좋은 것처럼 선전을 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공무원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공직이라는 거는 세금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데 그렇죠. 세금이 어디서 확보가 되죠? 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세수를 통해서 확보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기업은 못하게 온갖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더 이상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업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공무원 수만 늘리겠다? 이게 결국에 공안국가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국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예국가. 네. 그렇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좋은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지금 점점 줄어들게 됐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했었던 것이 노동개혁에서 예. 귀족 강성 노조들의 세습 채용 비리나 예.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 초반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지지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민노총 출신을 공직에 임명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욱 암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요번에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10, 20, 30 청년 세대가 장동혁 당대표를 지지한다든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이 민주당보다 훨씬 높아요. 네. 이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겠죠. 네. 그리고 아직 장동혁이라는 이름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다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로서 하는 행보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예. 높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90년대생, 00년대생들이 특히 이 불공정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에 예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부터 해왔던 것이 허위 선동과 불공정 행태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는 아닌 척했었어요. 가식적으로. 예. 네, 눈속임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좌파적인 어젠다를 계속 제도화를 해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너무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지금 그게 치닫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참 이거 우리 백지원 대변인이 설명 참 잘해 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일주일 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 우리 오늘 그 대담 정리하면서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당은 가치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도한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싸워나가야 할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부정적인 당내의 기득권들에 대해서는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심판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아니, 오늘- 아니, 우리 이 대표 괜찮아요? 몸이 좀 안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아, 괜찮습니다. 예. 싱싱합니다. 오늘 그 넥타이가 아주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아니, 근데 우리 당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이제 빨간색 아니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 시절 때는 좀 약간, 이 파란색 계통의 찐 파랑을 입었는데, 네. 이제 뭐 색깔이 바뀌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요즘 그
대구 좀 공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좀 민심이 좀 흉흉합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 정권 들어서 뭐 관세 협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분야가 예, 굉장히 예. 충격인데 그 대구에 많잖아요. 대구는 자동차 부품이 최고 많죠. 왜냐하면 바로 울산 현대자동차 완성차가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대구에 현대자동차 1차 밴드가 대구와 대구 인근 경산에 가장 많이 있는데 많죠. 뭐 1차적인 어떤 타격이 있고 특히 대구에는 이제 지금 미분양이 한 8,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구 시내 가장 중심가라 할 수 있는 동성로에도 제가 동성상가 번영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예. 거의 뭐 공실이 한 20% 이상 된다. 그래요. 사실 동성로가 공실 20% 이상 될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정권이 처음 출발할 때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감이 그래도 우리 지역 안동 출신이다. 뭐 그런 거에다가 뭐 실용을 포방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이 사업 리스크를 듣기 위해서 지금 사법부를 저런 식으로 완전히 뭐 개판으로 치고 있고 뭐 그리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지금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정책 11호 부동산 정책도 보면은 뭐 수도권에 한정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 터지면 풍선 효과가 나서 지방으로 확산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도권 부동산은 사실은 수도권에 사시는 국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국민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에 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대구나 부산에 있는 분들도 자기 자녀 어떤 뭐 정려를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투자를 위해서나 수도권에 그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초강력 그 수요 규제 정책이 이 발동이 되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수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영향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미치고 있죠. 지금 현찰이 없으면 수도권 지역에 집을 사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이 수요를 그렇게 이렇게 찍어 누른다고 해서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는 잠깐은 뭐 수요를 억누르기 때문에 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결국은 시장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28차례나 이런 맞아요, 어떤 수요 맞아요. 억제책을 썼습니다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우파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때는 굉장히 집값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게는 좌파 정부가 잡으면 공급이 이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집값은 오른다 하는 어떤 학습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뭐 집값을 억누르는데 뭐 약간 있겠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집값을 때려잡겠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죽어나가는 것이 지금 서민 청년층이죠. 일단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린 이런 결과가 이제 왔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집을 사는 어떤 분들만 살려고 하는 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전세 월세 물량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부동산 매매가 서울 기준으로 해서 90%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은 집을 사시는 분들은 갭 투자를 통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전세가 씨가 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다.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타격이 오냐면 이사를 와중에 이제 일시적으로 2주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를 피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2개 주택이 있어도 이사를 한다는 그런 게 입증이 되면은 이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이제 보통 4, 5천만 원 뭐 양도세 내시는 분들이 뭐 5억 뭐
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어이가 없네. 지금 집을 사시려고 하는 어떤 실수요자인 어떤 서민, 청년, 그 다음에 또 전세 입주 예정자들, 그리고 이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와중에 있는 일시적 이주택자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폭탄이 떨어졌다. 반면에 예. 가장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왜? 외국인들은 그냥 뭐 대출을 끼고 규제가 없으니까. 들어오잖아요. 예. 물론 뭐 실수요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니 뭐 예를 들면 중국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실수요자 하고 하는 거는 뭐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만 살판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국민들에게는 서울에 있는 집을 못 사도록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준 꼴이 돼버린 거죠. 돈 있는 중국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보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보다도 더 수요 억제를 하더라도 집값 상승을 막기 더 어려워졌어요. 왜? 호가라는 거는 예를 들면 아파트 청가구가 있으면은 최근 거래가가 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국내를 이렇게 아무리 막아도 결국은 외국 특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버리면 그게 호가가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가를 잡는데 즉 가격을 잡는 데는 과거보다는 더 훨씬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국 이거는 근본적으로 수요를 단기적으로 억제하는 것보다는 공급량을 더 늘려서 집값 안정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MB 때 했던 그 뉴타운 정책이랄까,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재건축을 좀 촉진하는 이런 정책들. 그래서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도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재개발 아파트, 엄마 아파트도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좌파 정부들은 보면은 특히 강남권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쌍심지를 들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진 어떤 자의 어떻게 보면 좀 뭐 투자 수단으로 악용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인 시각을 보니까 자꾸 공급이 자꾸 위축이 되고 사실상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금 불과하고 그걸 이제 시장에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은 김용 변호인이 김현지에게 체포영장을 이렇게 흘리는 그게 포착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김현지가 사실상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컨트롤 타워라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100% 김현지가 이재명의 사법 관련된 어떤 이슈의 컨트롤 타워가 입증이 되고 있죠. 예. 김영뿐만 아니라 설주환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설주환 변호사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설주환 변호사 최근에 만나보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좀 과거에 이제 좌파였지만 굉장히 온화하고 합리적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죠. 네. 이화영이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설주환 변호사 자꾸 이제 검찰에 협조하라고 회유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잘랐다 이렇게 했는데 설주환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설주환 변호사가 본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즉 이왕이 자발적으로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그런 것들을 검찰 진술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뭐 김용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 변호사가 계속해서 김용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김현지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는 건데 왜 보고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김용과 이화영 건은 뭐 사실상 이재명과 완전히 뭐 동일한 어떤 공통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건, 어떤 이슈가 일어나는지 면밀하게 파악하면서 혹시라도 일어났을 때 모르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뭐 변호사 교체라든지 또 뭐 진술이 뭐 잘못되는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현지가 위정교사 내지는 증거 은멸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당연히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뭐 이 이슈뿐만 아니라 뭐 이슈가 하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총무인사 비서관 때 김인호 산림청장 산림청장. 관련해서
그 김민수 산림청장이 완전히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는 뭐 김현지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통화도 하고. 그걸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민 추천할 때 뭐 셀프 추천을 뭐 네. 하고 총무 인사 비서관 때도 뭐 강선우 사태를 김현지가 뭐 종용을 했다든지 또 네. 심지어 비서실장도 원래는 홍익표가 내정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강훈식으로 바꾸는데 김현지가 개입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총무인사 비서관의 어떤 권한을 훨씬 더 넘어서 국정농단을 한 이런 어떤 흔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기 예, 때문에 예. 당연히 출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상호 수석이 100% 출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출석을 안 한 거 보니까 역시 김현지가 우상호 수석보다 훨씬 더 세구나. 아, 세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센 언니다. 껌 좀 씹었던 센 언니네요. 아니 껌점이 아니라 그 지금 개혁신당에서 공개한 어떤 자료 2004년도 예. 성남시의회 쳐들어가는 거 보니까 예, 예. 이건 뭐 거의 뭐 조폭 행동대장 정도 안 보입니까? 그 공무원을 갖다가 목을 그냥 땡기고 뭐 그 장면 보니까 참 어이가 없던데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렇게 정말 막무가내 나오는 어떤 민원인들한테 뭐 옷 뜯기고 뭐 넥타이 잡아당기고 심지어 뭐 감금도 당해보고 이제 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꼭 정말 대책 없는 어떤 민원 어떤 폭주 집단으로 보입니다. 아, 거기 보면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진으로 이제 스틸 사진으로 잡힌 게 있는데 이재명은 당시 이제 변호사로 서 있고 팔짱을 끼고 서 있고 그 옆에 의자에 다리 꼬고 이제 김현지가 딱 앉아 있는 그 청바지 입고 말이죠. 그거 보면 이 위계 서열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헷갈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사진 한 장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 김현지가 단순한 이재명의 뭐 부하 내지는 어떤 종속이 아니다. 거의 뭐 대등 내지는 한 몸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사건이 결국 이제 그 성남시립 의료원이 이제 부결돼서 이제 결국 이제 성남시의회에 들어가서 본회의를 이제 정부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이제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이제 또 전가가 하나 더 이제 들어가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시장 돼야 되겠다 결심을 예, 하게 된 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고 2010년도 선거에서는 당시에 이제 그 진보당의 김미가 사퇴를 해서 이제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되는데 그런데 그 성남 의료원이 지금 운영이 어떠냐? 완전히 적자에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 돼요. 폭망이군요. 폭망이죠, 폭망. 아. 그래서 결론은 이재명을 비롯해서 좌파 정부가 잘하는 거는 돈 쓰는 거는 귀신같이 잘하지만 어떤 그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정책적 역량은 정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언론 보도 어제부터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이재명 생가, 김혜경 생가 보건 사업을 뭐 추진한다는데 이건 아직 현직이고 뭐 돌아가신 분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재명 생가는 이제 안동에서 안동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김혜경 생가는 순수 민간에서 뭐 김혜경 생가 보건 뭐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두 지역 다 뭐 관광지화한다. 예. 뭐 그런 명분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참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 북한 정권을 바라볼 때 거의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을 뭐 3대 우상하고 하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의 어떤 DNA인가 속성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소위 말하는 우상화 작업. 예. 아니 이렇게 관광지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좌파 성향의 어떤 일부 국민들은 뭐 찾아가리라고 뭐 방문하리라고 기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우파 성향의 그 대통령들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 뭐 동상 하나 그 동대구역에 만든다 할 때 그렇게
좌파 단체 좌파론에서 반대를 많이 맞아요, 했고 맞아요. 또 지금도 생각가 방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생가가 대구 팔공산에 있는데 생가가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게 참 이게 너무 차이 난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돼서는 최근에서야 좀 재평가가 되면서 예. 최근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관련해서 뭐 기념관도 만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복원을 한다. 그런데 저는 이게 순수 과연 어떤 시민이냐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어떤 개딸 그룹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국감장에서 지금 보면 또 어이없는 이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딸 결혼식 관련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내가 몰랐다는 둥, 뭐 사랑제 우리 홍석준 의원님도 국회의원 한번 하셨으니까 사랑제 예약은 국회의원 관련돼 있지 않은 곤란한 거 아닌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국회 결혼식 할 수 있는 이 그 사랑제 예약은 국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좀 우선권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 시민들 예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원 300명이 있죠. 그다음에 보좌관들이 9명이면 2,700명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3,000명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국회 등록된 기자가 2,800명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있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0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이 결혼 예약을 잡아도 사실은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민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딸 결혼식 날짜도 몰랐다, 뭐 전혀 뭐 나하고는 뭐 상의도 안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딸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사랑제를 예약합니까? 그러니까 국회 사랑제를 예약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최민희 감독 연출 각본에 의해서 움직인 본인 딸의 어떤 결혼식이었다. 또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장소도 사랑제지만 두 번째는 과방위 피감 기관들에게 그런 어떤 사실들이 정첩장.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 예. 청첩장을 뭐 직접 돌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아주 친절하게도 계좌번호와 카드 카드까지도 결제까지 있는 그 청첩장이 다 뿌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자기 딸이 뿌립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해서 뭐 직접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 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 그리고 피감 기관들이 그 사실을 알아서 100몇 개의 그런 하완이 온 거 이것만 보더라도 최민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 각본 연출한 그런 건데 또 불구하고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고 몰랐다. 아이고 이거 뭐 거짓말을 해도 좀 진짜 뭐 그래도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야 되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후한무치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분들을 보면 정말 동료 의원들도 모르게 헐레를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그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21대 있을 때 박특흠 의원과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사돈이 됐는데 예, 예. 그 두 분 결혼식 때도 전혀 동료 의원들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보니까 뭐 자녀 결혼식을 완전히 다 숨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한참 뒤에 전부 알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제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알 수 있고 특히 출판 기념회도 그렇습니다. 21대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출판 기념회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뭐 좌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뭐 출판 기념회를 뭐 몇 번씩이나 했잖아요. 카드 결제기도 갖다 놓고 깔꾸리로 그냥 뭐 수금을 하는군요. 수금을 해. 이렇게 염치가 없고 파렴치하고 말이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데 지금 그 국감장에서 아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여쭤봤는데 공직선거법 이재명의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재판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럼 재판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재판을 왜 안 하죠? 그러니까 그 국감장에서 이제 서울고법원장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말 끝나자마자 장경태가 뭐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만 하니까 결국은 또 서울고법원장이 슬쩍 한 발짝 매면서 이론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서울고법원장이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지금 서울고법에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고법원장이 이론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어떤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재명 정권과 그 민주당이 지금 사법부를 유린하고 있고 대법원장을 국회에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인신 모독성 능력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고 뭐 조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네, 식으로 조요토미, 예. 뭐 완전히 지금 하고 있고 법대 위에 올라가서 희낙낙하면서 쇼츠 찍고 계좌번호 날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 많은 상식 있는 법관들 판사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최근에 돌아가신 이상민 전 의원 이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페이스북의 유서처럼 맞습니다. 판사들이 용기를 내라고 한 줌도 안 되는 좌파 정치인 민주당이 끌려가지 말라고 판결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사법부에 지금 팽배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고법원장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국감에서 이야기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판사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제 조은 CNI에서 발표한 걸 보면 조은 CNI가 좀 좌파 성향의 여론 매체, 예, 여론조사 매체잖아요. 그런데 좌파 성향 여론조사 매체에서 처음으로 50%가 깨지고 51.6인가 나왔어요. 아니. 부정평가가. 그 부정평가 그렇고 뭐 그 잘한다는 게 뭐 49.4%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결국은 본인이 지난번 대선 때 받은 것보다도 더 지금 잘한다는 평가가 지금 떨어졌다는 떨어진 거예요. 거죠. 자, 이렇게 계속되면 결국은 사법부에서도 판사들도 이런 어떤 재판을 속게 할 어떤 저는 용기를 내지 않을까. 사실 뭐 지금 용기를 내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사항을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나. 그런 어떤 측면에서 서울고법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이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령 뭐 음주라든지 뭐 등등등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좀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지방선거 뭐 출마 예정자들이 약간 도덕적인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조금 약간 너무 좀 완화시키는 거 아닌지 이런 뭐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전에 제가 그 혼사 이야기도 하고 출판 기념회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우파 보수가 좌파에 이기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월해야 됩니다. 예. 무조건 우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 기준을 민주당보다 최소 동일하거나 더 높게 설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장동희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만 당성입니다. 당성. 당성. 예. 과연 지금까지 우리 우파 보수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싸웠느냐 이런 당성에 대한 어떤 평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뭐 어느 순간 뭐 어디 있든지는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뭐 국회의원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을 한다고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정말 당성을 정말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당성을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당에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방선거기획단장이기 때문에 좀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지금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좀 이 낭떠러지를 앞두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역 의원이나 이런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정말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잘 결정해야만 우리가 지방선거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오늘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모시고 각종 이슈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풍 TV 시청자 여러분 항상 우리 우파 보수 진영에 큰 힘과 성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영풍 대표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데 항상 많은 큰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나 서울에 가다 보면 이영풍 TV에서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성원 많이 부탁드리고, 제가 21대 가방에 있으면서 우리 이영풍 대표가 당시에 KBS 기자 노동조합을 할 때 정책실장을 할 때 제가 첫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도 쭉 하고 있는데 정말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 우파 보수 진영을 싸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